식당에서 쫓겨난 노인. 3일 뒤 그 식당은 폐업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엔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가게들과 이따금씩 들려오는 택배 트럭 소리, 그리고 낯선 외투를 입은 노인이 있었다. 정해일, 한 손엔 낡은 지팡이, 다른 손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등은 구부정했고 눈동자는 세월의 먼지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이 거리의 과거를 통째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는 한 식당 앞에 멈춰섰다. 간판엔 진미식당. 밥 냄새는 솔솔 풍겼지만 문 앞엔 현금 결제만 가능이란 팻말이 붙어 있었다. 헤일은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딸깍, 종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시끄러운 웍소리, 젊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헤일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어르신 여긴 그런데 아니에요. 배식소 아니거든요. 헤일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배식소인 줄 알고 온 건 아니요. 1,000원밖에 없지만 밥 한 공기 혹시 될까 해서 말이오. 식당 안에는 몇몇 젊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고개를 돌려 헤일을 위아래로 훑었다. 사장은 멈칫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말투로 응수했다. 요즘 1,000원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하시잖아요. 헤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메뉴판, 정갈하게 정리된 테이블,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젊은 날의 자신을 닮은 이들. 이곳, 예전에 내가 지은 건물인데 그 한마디를 남기고 헤일은 돌아섰다.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하하. 모래 노망났나 봐. 문이 닫히자 식당 안엔 다시 일상의 소음이 채워졌다. 누구도 그 노인의 뒷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맞은편 오래된 건물 2층 창가에서 한 남자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블라인드 틈 사리로 헤일의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진미식당, 그 집, 철거 명단 1순위로 올려 그의 이름은 박기훈, 정해일의 유일한 혈육이자 지금 이 도시 개발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3일 뒤 진미식당은 폐업했다. 식당 입구엔 이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건물 벽엔 붉은 철거선이 그어져 있었다. 헤일은 골목 입구에 서서 그걸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하나씩 되돌려주마. 그날 무시당한 한 노인의 이름이 도시 전체의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진미식당이 철거된 지 하루 뒤 골목 사람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어제 아침까진 멀쩡했는데 오늘 가보니 벽까지 뜯겨 있다더라고. 사장도 짐 싸들고 야밤에 나갔대. 왜 철거됐대? 글쎄, 뒷배경이 센가 봐. 요즘 저 골목 건드리는 사람 없거든. 주민들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업. 그 속에선 아무도 모르게 움직인 한 사람이 있었다. 정해일. 그는 오래전부터 이 골목의 이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한 건물의 2층 옥상 난간에 앉아 있었다. 손엔 스마트폰도 없고 옆엔 비서도 없다. 그는 단지 이 거리가 예전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만 바라볼 뿐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뒤에서 한 소년이 뛰어왔다. 헤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였구나, 태민이. 태민은 이 근처 작은 세탁소 사장의 손자였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조부모 손에 자랐고 동네를 떠도는 헤일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아이였다. 식당 없어졌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래, 봤다. 근데요, 이상해요. 거기 사장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했었잖아요. 혹시 할아버지가 무섭게 만든 거예요? 헤일은 웃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단다. 진짜예요? 진짜지. 대신 세상은 언제나 누가 봐야 할 걸 보게 돼 있단다. 태미는 헤일을 빤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라서일까. 그 말의 진심을 알지 못했지만 거짓은 아니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헤일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한진건설이라는 부동산 회사 사무실. 그곳은 과거 헤일이 자신 소유의 작은 부동산을 관리하던 곳이었고 지금은 그의 조카 박기훈이 회장 자리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앞에서 헤일은 경비원에게 막혔다. 어르신, 여긴 출입 불가입니다. 박기훈 좀 보러 왔소. 미리 예약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헤일은 묵묵히 돌아섰다. 그리고 건물 옆 골목길, 철문으로 난 후문 앞에 섰다. 눈에 익은 자물쇠 번호, 과거 자신이 설정해두었던 코드였다. 0105. 철컥, 문이 열렸다. 2층 한진건설 사무실 안. 박기훈은 유리창 밖으로 강남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통화 중이었다. 그 식당 철거거는 깔끔하게 처리됐지? 예. 회장님, 언론 쪽에서도 입 막았습니다. 좋아. 그리고 저 노인 말이야. 감시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뒷골목 CCTV 돌려보며 움직임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살아가는 거 외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박기훈은 웃었다. 조용한 게 더 무섭지. 그 노인, 젊을 땐 건물 몇 채를 혼자서도 올리던 사람이라고 들었거든. 쓸데없는 영웅심리라도 생기면 귀찮아지니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직원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회 회장님, 문제 생겼습니다. 뭔데? 골목 개발권 그게 방금 막 매각했습니다. 뭐? 등기부등본상 정혜일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지난주에 조용히 거래가 진행된 모양입니다. 기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정혜일? 그 노인이? 그날 밤 골목 주민들은 보게 됐다. 진미식당이 있던 자리에 다시 새 간판이 세워지고 그 옆에 선한 노인이 작은 국밥솥을 들고 천천히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한 그릇. 그 골목은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골목은 다시 사람의 냄새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존엄은 밥 한 그릇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있었다. 시장 끝자락,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허름한 건물 안. 정혜일은 조용히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오랫동안 걸린 먼지 쌓인 액자 하나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여기 예전엔 사진관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간 전체를 감싸는 울림이 있었다. 노인은 그 사진관의 구석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저기, 거기서 내가 아내랑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 노인의 말에 헤일은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엔 고통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왜 다 버리셨습니까? 이름도 얼굴도 세상도요. 헤일의 물음에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벽에 붙은 액자 속 사진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때는 이름이 무겁더구나.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조차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잠시 공간을 가로지르는 정적. 그러다 헤일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르신. 지금은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헤일을 바라보았다. 젊지만 단단한 눈빛.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동자였다. 헤일이라 했지. 왜 날 돕는 거냐? 노인의 의문에 헤일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제게 밥을 사주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날 이후로 전 제가 받은 한 끼를 언젠가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며칠 후 폐업한 식당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수십 년 동안 그 골목을 지켜온 노점 상인들, 그리고 식당에서 쫓겨난 날 노인을 비웃던 그 사장도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왜 다시 오신 겁니까? 그의 불안한 목소리에 헤일은 천천히 다가갔다. 이 지역, 이제 재개발 들어갑니다. 새 상권 중심이 이 자리예요. 그리고 소유주는 이분입니다. 헤일이 손짓으로 노인을 가리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다. 저 사람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고 분위기는 일순간 싸늘해졌다. 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허름한 외투 속 단단한 자세.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누구는 날 거지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이제 다시 제 이름을 씁니다. 그 말과 함께 헤일이 들고 있던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정해일 소유 시장 핵심 부지 43% 지분 확보.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다. 심지어 식당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골목길 작은 포장마차, 헤일과 노인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쫓겨난 뒤 난 아무한테도 미안하단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더 내가 나를 버리게 되더라고. 헤일은 조용히 잔을 들어 노인과 눈을 맞췄다. 오늘 당신이 다시 이름을 말한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잔을 들며 웃었다. 그 웃음엔 씁쓸함도 후회도 그리고 약간의 해방도 섞여 있었다. 정해일 이젠 좀 이름값을 해보자꾸나. 그날 거지라 불렸던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시장 골목은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다. 언제나 조용하던 가게 앞, 오늘은 수십 명의 구청 관계자와 언론 카메라까지 모여들어 있었다. 정해일이 직접 발걸음을 한 것은 20년 만이었다. 헤일이 사람들 앞에 섰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정중한 말투. 그러나 그의 한마디는 그 누구보다 단호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이 시장, 이제 곧 새로운 재생 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됩니다. 뒤이어 고개를 숙인 헤일이 손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곳의 실소유주이자 저희가 함께 이끌어갈 대표가 바로 정해일 어르신입니다. 순간 웅성임이 번졌다. 노인에게 눈을 돌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아니, 저 노인 식당에서 밥값도 못 낸 사람이잖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바로 며칠 전 정해일을 비웃고 내쫓던 식당 사장 한동철이었다. 검은 뿔테 안경에 뱃살이 늘어진 그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헤일 씨, 아무리 꾼이라도 꾀가 있지. 저런 분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는 거요? 그 순간 헤일이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한 장의 인감 증명서를 꺼내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정해일 어르신이 단독 소유한 시장 내 핵심 부지. 법적 등록일은 1997년 철거 예정 부지로 지정되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정해일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 내 이름 하나 몰라봤다고 나를 쓰레기 취급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근데 내 이름은 잊혀졌던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외면했던 겁니다. 헤일이 조용히 걸어 나와 말을 받았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기억에서 밀려난 이름 하나가 이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날 밤 헤일과 노인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헤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 이름을 찾았다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젠 내 이름으로 다른 노인들도, 다른 정해일들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야지. 헤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엔 다시 불이 붙었다. 그렇다면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되찾는 건 혼자선 할 수 없으니까요.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정해일을 초청했다. 기획 특집 그 이름이 돌아오다. 녹화장에 입장한 노인,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마이크를 붙여주던 헤일. 한 PD가 헤일에게 속삭였다. 이 노인,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거야? 헤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숨겨졌던 회장의 형님이니까요. PD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 회장? 헤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이야기 말이죠. 그날 시장 구석에서 조용히 밀려났던 한 이름이 이제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녹화를 마친 정해일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이크를 떼어내려던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진짜로 이성호 회장의 형님 맞으세요?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대기실 쪽으로 향하다 말고 유리창 너머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 속엔 30년 전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늦은 밤, 정해일은 이성호에게 불려갔다. 형, 더 이상은 안 돼. 형 이름이 드러나면
내 사업도, 내 이미지도 위험해져. 이성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앞에서 헤일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 땅은 원래 내 명이었잖아. 너한테 양도한 것도 내가 부탁해서였고. 이성호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걸 믿는 사람,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너만 믿으면 돼. 형으로서 널 믿었으니까. 정혜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체념은 어두웠다. 이성호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형은 이제 그냥 사라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날 이후였다. 정혜일은 모든 걸 내려놨다. 이름도, 가족도, 세상도. 지하철 종점 옆 폐가에서 처음 지냈던 날, 그는 돌돌 말린 박스를 펼쳐 깔고 앉았다. 밤새 들리는 기차 소리와 쥐울음,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자신의 이름. 정혜일, 내가 정말 그 이름 맞나? 그는 자문했다. 그러다 어느 날 폐지 줍는 길에서 쓰러진 아이를 구했다.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 주변 노숙자들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세요? 어르신? 그때 처음으로 다시 말했다. 정혜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은 그를 형님이라 불렀다. 그때부터였다.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잊힌 이들의 대장이란 말이 돌기 시작한 것도. 현재로 돌아와 헤일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수십 개의 재건축 관련 서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공책 하나. 공책 첫 장엔 단 2줄이 쓰여 있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선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드러내야 한다. 헤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삼촌. 이제 우리가 묵혀둔 이야기. 세상이 듣게 해야죠. 다음 날 정혜일은 초대받지 않은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바로 이성호 회장이 주최하는 재단 10주년 기념 파티였다. 도착한 그는 안내원에게 말했다. 이성호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그의 형이 이름을 찾고 왔다고. 안내원이 당황해 서둘러 뛰어갔다. 잠시 뒤 로비엔 이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긴 형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정혜일은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다. 맞아. 이 자리는 형이 없기에 만들어진 자리니까. 그 말에 로비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근데 이젠 내 이름도 내 자취도 내가 직접 되찾을 거다. 이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 내가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정혜일은 조용히 뒤돌아섰다. 변명은 내 몫이 아니다. 진실은 내 몫이다. 그는 똑바로 걸어나갔다. 그날 초대한 적 없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가장 뜨겁게 뒤흔들었다. 30년 전 묻혔던 이름 하나. 이젠 그 이름이 누군가의 두려움이 되고 있었다. 정혜일이 재단 파티장을 떠난 직후 SNS와 언론이 요동쳤다. 이성호 회장, 숨겨진 형 존재 드러나 형제의 진실은? 정혜일, 이름을 되찾다. 30년 침묵의 끝. 그 이름이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성호의 비서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2.7% 하락했습니다. 이성호는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정혜일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 그건 그냥 분노가 아니야. 모든 걸 던지고 온 사람의 눈이었다. 반면 정혜일은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찻집에서 기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정말로 이 회장님의 친형이 맞으십니까? 정혜일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늘 그래요. 누가 말해야만 믿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말하려 합니다. 믿든 말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오신 겁니까? 정혜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이름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지워진 이름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같은 시각 이성우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임원들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제 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의 위협이에요.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형님께 직접 해명을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해명이 아니라 조율이 필요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가진 건 그 이름을 뺏은 역사뿐이야. 며칠 후 정혜일은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내용은 명예회복 및 자산 반환 청구.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 검색어 1위엔 그의 이름이 올랐다. 법원의 복도.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정혜일은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 물었다. 혹시 정혜일 선생님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젊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숙 중에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분이셨다고요. 그 인연으로 제가 법을 공부했고 오늘 선생님을 위해 변호하겠습니다. 정혜일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가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3일 오전 9시 58분. 법정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이성우를 지지하던 재단 후원자들까지 줄지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 시선은 이제 이성우가 아닌 그와 마주선 낯선 이름, 정혜일에게 향해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피고석에 앉아 계신 분은 이성우 회장, 맞습니까? 이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정혜일 선생님, 본인 맞으십니까? 정혜일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정혜일의 변호사는 젊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어조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피고는 오랜 세월 동안 원고의 이름과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적 인격권을 침해해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30년 넘게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성우 측 변호인이 반론을 펼쳤다. 원고가 주장하는 혈연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며 당시의 상속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원고가 진정 형제라면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는지 그 의도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법정 안에 한순간 조소 섞인 숨소리가 퍼졌다. 그러자 정혜일이 직접 일어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정혜일은 조용히 앞으로 나와 섰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복수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유언이었기에. 혜일아, 내 동생은 욕심이 많은 아이지만 피는 피다. 너는 그 애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였습니다. 내가 외면한 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가족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선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 순간 젊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고 증거 사진을 띄웠다. 그 안엔 오래된 유년 시절 사진, 두 아이가 서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기 1982년 부산 동래구 초등학교 졸업 앨범 중 정혜일과 이성우 두 사람의 학적 기록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같은 주소지에서 보호자 서명 아래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DNA 증거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정혜일은 다시 피고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원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를 지운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이성우의 재단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조용히 자기 이름을 되찾아가는 한 노인에게 향하고 있었다. 정혜일이 법정을 나서자 대기 중이던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 선생님,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성우 회장 측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멈춰 서서 마이크와 카메라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제 이름을 저 자신에게 돌려준 날입니다.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 말보다 더 큰 정의를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이성우는 청담의 고급 빌라에 혼자 앉아 있었다. 리모컨으로 뉴스를 돌리다 멈춘다. 정혜일,
법정 증언 이후 대중의 지지 얻어 기업 이미지 흔들리나. 그는 리모컨을 힘껏 내던졌다. 탁! 유리 테이블에 부딪힌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형, 당신이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 소집하겠습니다. 이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혜일은 허름한 고시원 근처의 밥집에 앉아 있었다. 그를 알아본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오신 분 맞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전 그쪽 편이에요. 사람은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빼앗긴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정혜일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천천히 뜨거운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그 이름, 이제 다시 꺼내려 합니다. 제대로, 정면으로. 며칠 뒤, 이성우는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다. 저는 제 형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다만, 침묵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면 책임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차가운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댓글은 순식간에 뒤덮였다. 이제 와서 책임 무는. 형 하나 못 챙긴 사람이 회장? 웃기네. 정혜일 선생님 인터뷰 다시 봐라. 눈빛이 다르다. 그날 밤, 정혜일은 작은 골방에 앉아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낡은 수첩 한 권과 노란색 플라스틱 이름표, 정혜일이라는 글자가 바랜 채로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펴고 조용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페이지 안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던 요양병원의 환자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시절 내 이름으로 쓴 유일한 기록이었지.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지난 날의 후회가 아니라 지워진 삶을 다시 살아가려는 결심의 눈물이었다. 법정은 여전히 술렁였다. 이성호가 갑자기 말문을 닫은 뒤 정적이 법정 전체를 휘감았다. 판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더 이상 진술이 없습니까? 이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침을 삼켰다. 피고 측,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혜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검은색 양복에 깊이 눌러쓴 눈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그의 존재감을 다시금 느꼈다. 그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 허락했다. 정혜일은 증인석 앞에 천천히 섰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방청객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이성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나는 누구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회사를 빼앗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단호한 울림. 내가 이름을 지은 건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부끄러워했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지워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요. 이성호의 눈빛이 다시 정혜일을 향해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판사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방청석 한쪽에서 노부인이 눈물을 훔쳤다. 그는 과거 정혜일이 간호사로 일하던 요양병원의 환자 가족이었다.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엄마 마지막까지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재판 후 SNS와 뉴스 포털은 순식간에 정혜일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이름을 빼앗긴 남자, 되찾은 하루 정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정혜일의 복귀한 기업 회장보다 진실한 이름. 같은 시각 이성호의 사무실. 그는 회의실에 앉아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회장님 광고 계약 내건 해지됐고 오늘자 주가도 9% 하락했습니다. 이성호는 말을 잃었다. 정혜일의 이름이 살아난 만큼 그가 쌓아올린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성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왜 그랬을까? 그냥 형이라고 불렀으면 됐는데. 그날 밤 정혜일은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선 구멍난 털모자를 쓴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뉴스 봤소. 자네 이름 다시 찾았다며. 정혜일은 조용히 웃었다.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거면 된 거요. 남의 자리를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소. 정혜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지나가고 오래된 가로등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10부 심판의 무대, 법정 안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일반 시민으로 꽉 들어찼고 피고석 앞엔 이성우가 서 있었다. 정혜일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입선언이 끝나고 곧바로 변호사들의 공방이 시작됐다. 본 재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혜일의 측 변호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고 정필중 회장의 유언장, 그리고 그가 남긴 친필 메모, 회계 장부, 내부 이메일 자료까지 모든 것이 정혜일 씨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회장직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이성호의 변호인은 단호하게 맞섰다. 이 자료들은 너무 오래되었고 작성자가 사망한 지금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이를 증명할 제3자의 입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혜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법정에 말했다. 증인은 나 자신입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은 조용히 목례를 하며 그에게 진술을 허락했다. 정혜일은 증인석에 섰다. 나는 35년 전 병상에 누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일아, 내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성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 유언이었고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그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일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내 동생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과 내가 살아온 시간과 내 아버지의 뜻을.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뜨거웠다. 누구도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점심 휴정 시간이 끝나고 정혜일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변호사는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배심원 일부, 눈물 흘린 것도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회복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 정혜일, 법정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증언하다 대중 여론 급변 이성우 회장, 기업 내 입지 흔들, 내부 갈등설 솔솔. 정혜일은 작은 라디오를 끄고 천천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도심의 불빛이 차분히 켜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다. 아버지, 이제 제 이야기를 세상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11부 심판의 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정혜일이 증인석에 앉자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했다. 재판장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정혜일 씨, 증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정혜일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언론사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이성우가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정혜일입니다. 30년 전 저희 존재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갔다. 당시 이성우 회장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혜일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형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성우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다정함과 공감은 그에겐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업 구조와 형제 간의 갈등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정혜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물려받을 몫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그러나 제 몫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뺏으려 했습니다. 이성우 측 변호인이 반격에 나섰다. 정혜일 씨, 현재의 증언은 감정적인 복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증언이 왜 지금이어야 했습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묻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해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방 청석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나도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지난 삶이 구원받는 기분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저도요. 마치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한 듯했다. 판사는 재판봉을 두드리며 말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법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조용히 유지되던 건 법정의 규율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증언 이상의 것이었다. 정해일은 증언대에 서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대변인이었다. 12부 무너지는 제국. 재판 후 며칠이 지났다. 이성호 회장이 이끄는 H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형제 간의 진실과 회장의 냉정한 행보를 집중 보도했다. 사무실, 회장실, 이성호는 책상 앞에 앉아 정적 속에서 TV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성호 회장, 형제 관계 은폐 논란 기업 이미지 추락 정해일 씨. 증언 이후 지지 여론 폭발 사람이 먼저다. 여론 확산. TV 화면 속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성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야. 그 시각 정해일은 오래된 고시원의 한 방에서 작은 모임을 열고 있었다. 모임의 이름은 사라진 이름들의 연대. 그는 낡은 칠판 앞에 섰다. 오늘부터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워도 우리는 우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로 그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날 밤, 이성호는 H그룹 긴급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임원들 사이에선 웅성임이 일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성호는 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내가 침묵했던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젊은 임원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지만 회장님, 세상은 그런 이유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성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제국의 균열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해일은 TV 인터뷰에 나섰다. 사회자가 물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어쩌면 내 이름 하나가 세상에 작지만 큰 파장을 일으킨 거라면 나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은 공격도 방어도 아닌 묵직한 진실이었다. 12부 무너지는 제국.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도시의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신문의 일면은 온통 형제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여 있었다. 이성호 회장, 형제 관계 은폐 논란 H그룹 신뢰도 붕괴 정해일 씨. 법정서 쏟아낸 충격 증언 숨겨진 형. 이름을 되찾다 H그룹. 불매운동 조짐주가 폭락. 사람들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 신문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름 하나에 얽힌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시각 H그룹의 최상층 이성호의 개인 집무실.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비서들은 말 한마디조차 삼키며 움직였다. 이성호는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손에 쥔 위스키 잔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정해일 넌 왜 지금 나타난 거지? 그가 낮게 중얼이는 그 한마디는 30년 전 묻어버린 이름 하나가 지금 자신을 얼마나 거세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정해일은 오래된 고시원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5명의 중년 남녀가 마주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어떤 이는 병원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에 든 작은 수첩을 펼쳤다. 여기 적힌 이름들은 다들 저처럼 사라졌던 이름들입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이름.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같은 날 저녁 H그룹 긴급 이사회 이성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지만 그 태도는 예전과 달랐다. 경외도 충성도 아닌 어딘가 차가운 거리감이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사 한 명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이성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후 입을 열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젊은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세상은 더 이상 침묵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말이 누군가를 지웠다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임원들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공중파 방송국 스튜디오 정혜일은 생방송 인터뷰에 초대되었다. 그는 긴장한 기색 없이 밝은 회색 셔츠에 단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물었다.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아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처음엔 단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살아가고 이름으로 기억되잖아요. 그걸 빼앗긴 채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후회요? 만약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단 하나의 이름이라도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존재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응원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름은 권리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조용히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에서야 울었습니다. 정혜일 씨의 이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13부 무너진 자리에서 정혜일이 생방송 인터뷰에서 진심을 전한 이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방송 직후부터 H그룹의 본사 앞은 각종 언론사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수많은 이들이 피켓을 들고 외쳤다. 이름은 권리다. 기억은 정의다.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시각 도심 외곽의 작은 골목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래된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바로 강민호였다. 그는 허름한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묵묵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엔 작은 조명 아래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이는 노인 정혜일이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입을 열었다. 기사 봤어요. 생방송도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너무 늦었죠.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없네, 강군. 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강민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손엔 한 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고 그 명함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혜일 기념재단 잊힌 이름들을 위한 기록과 연대. 이걸 정말 하시려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살고 있네. 누군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그 이름을 부르며 존재했다고 말해줘야 하니까. 강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인을 바라봤다. 그 눈엔 존경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며칠 후 시청 광장 하얀 천막 아래 첫 공개 행사장이 꾸려졌다. 이름을 위한 기억잔. 사람들은 전시장 안으로 들어와 이름 없이 떠난 노동자들, 쫓겨난 이주민들, 그리고 가정에서 지워진 이들의 기록을 마주했다. 그 한쪽엔 강민호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기록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말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전시의 끝자락에 적힌 문장 하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갔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놓고 갔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로 바람처럼 한 문장이 흐르고 있었다. 14부 부서진 이름 위에 피어난 결심. 이름 없는 자들의 전시회가 열린 그날
정혜일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켰다. 광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들의 숨결을 들었다. 노인은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이름 없는 자들은 늘 조용했지. 그러니 우리가 더 크게 외쳐야 해. 강민호는 마지막까지 관람객을 안내하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조용히 정리 중이었다. 하얀 벽면에 빼곡히 붙은 메모들, 모두가 적어놓은 이름과 짧은 사연들, 그중 하나가 강민호의 손에 들어왔다. 이름 정윤식, 공장에서 쓰러졌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는 뜨거운 울컥임을 억누르며 메모를 조심스레 다시 붙였다. 그 옆에는 누군가 덧붙인 말도 있었다. 기억합니다. 윤식 씨, 그리고 당신의 딸도. 다음 날 재단 사무실, 좁고 허름한 공간이지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정혜일은 탁자에 엎드려 기록을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든 그 앞에 강민호가 들어섰다. 선생님,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H그룹에서 말입니다. 정혜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히 물었다. 뭐라 하던가. 강민호는 종이를 꺼내 들었다.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희망재단과의 협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 그리고 전시회 후원까지. 정혜일은 종이를 가만히 받아들었다. 잠시 후 그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마침내 이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먼. 며칠 뒤 기자 간담회, 작은 회견장이었지만 현장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정혜일은 단상에 섰다. 늙은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억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을 무너뜨리는 힘은 됩니다. 그는 눈을 들고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름이 있다는 건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불러주고 남기고 이어가려 합니다. 기자석 한켠에서 누군가 물었다. 정 선생님, 이 일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혜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이 끝나는 곳까지.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SNS에는 한 줄의 문장이 퍼져나갔다. 15부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 광장의 전시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이름을 이야기했다. 거리를 걷던 젊은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속삭였고 지하철 광고 앞에 선 노인은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는 조용한 폭풍처럼 번졌다. 정혜일은 그 흐름을 지켜보며 결코 작지 않은 변화가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희망재단 사무실, 강민호는 노란 포스트잇에 무언가를 적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방금 전화 왔습니다. 이번엔 국회의원이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혜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국회라 이름을 기억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이름으로 움직이려 하네. 강민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정말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정혜일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의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름을 기억하는 건 단지 기억이 아니야. 민호야. 그건 존중이고 사과이고 그리고 약속이지. 며칠 후 대형 뉴스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요청해왔다. 주제는 이름 없는 자들의 기록. 촬영은 희망재단 사무실, 광장, 그리고 한 폐공장에서 진행되었다. 폐공장, 먼지 쌓인 기계 사이. 정혜일은 붉게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이곳에서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그의 이름은 이영철. 1992년 여름 이곳에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단순 쇼크사. 하지만 그는 매일 14시간을 기계 앞에 서 있었지요. 카메라는 정혜일의 손을 비췄다. 그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작업복. 가슴에 붙어있던 이름표는 희미하게 영철이라는 글자를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잊자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름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버지로, 아들로, 친구로 살아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다음 날 SNS에는 익명의 게시물들이 이어졌다. 제 아버지도 1990년대 중반 이름 없이 떠났습니다. 오늘에서야 다시 불러봅니다. 김연식.
누나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미. 전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함께 밥을 나누던 분이라는 건 압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정혜일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인터뷰 속 그는 단단히 말했다. 우리는 사라진 이름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운 사회는 결국 자신을 지우는 사회가 되니까요. 카메라는 그의 눈을 담았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벽이 되었다. 정혜일은 말했다. 우린 끝까지 부를 겁니다. 사라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으로. 16부 그날 사라진 이름이 돌아왔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뜻밖의 행렬이 줄지어 서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부터 정장을 입은 직장인,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나온 노부부까지 모두의 손엔 종이 한 장씩 들려 있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 그동안 불리지 못했던 잊힌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희망재단에서 주최한 이름을 부르는 날 퍼포먼스. 이날 광장은 거대한 증언의 장이 되었다. 무대 위 정혜일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들을 부릅니다. 불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이름들, 지워지고 숨겨졌던 이름들.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관객들 사이에선 울음이 새어나왔다.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들고 말했다. 제 남편 김대연, 1985년 청계천 봉제공장 화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정옥, 박종수, 최선희. 광장에 울려 퍼지는 이름들의 울림은 마치 오래된 침묵을 깨는 종소리처럼 번져갔다. 그날 저녁 주요 뉴스 방송은 이름을 부르는 날 행사를 메인 뉴스로 보도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존엄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행사 다음 날 SNS는 이름 챌린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샵 이름 챌린지, 샵 우리가 부릅니다. 샵 잊지 않겠습니다. 기업, 학교, 지자체까지 참여하며 하루아침에 전국적 캠페인으로 확산됐다. 며칠 뒤 정혜일은 조용히 혼자 사무실에 앉아 그날 행사 영상을 반복해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멈춘 화면, 조명이 비춘 광장의 중앙, 그곳엔 단 한 줄, 희미하게 적힌 글귀가 있었다. 부르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읊조렸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부를 것이다. 사라진 이름들을 이 땅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 17부 부르지 못한 이름. 한겨울의 끝자락, 서늘한 바람이 골목을 가로질렀다. 정혜일은 코트를 여미며 오래된 건물 앞에 섰다. 녹슨 철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였다. 이곳은 과거 무허가 숙소로 쓰이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숨을 거두었다. 헤일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 앳된 얼굴에 청년이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규남, 1968점, 겨울.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이름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은 것이다. 그날 오후 한 방송국 기자가 헤일을 찾아왔다. 선생님, 혹시 정규남 씨를 아십니까? 헤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 아버지입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메모장을 꺼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잊힌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규남 씨는 그 중 하나로 서울시 공공기록에 단 3줄의 정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헤일은 차분히 말했다. 그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조차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특별 전시. 주제는 부르지 못한 이름들. 헤일은 전시장 한켠에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적은 판넬을 세웠다. 그 옆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진들과 단편적인 유품들이 놓여 있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 중엔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찍어 기록했다.
전시가 끝나고 헤일은 그날의 피로를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강민호는 조용히 커피를 내어주며 말했다. 선생님, 아까 어떤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사진을 한 장 남기고 가셨습니다. 사진은 누렇게 바랜 단체 사진이었다. 20명 남짓한 젊은 남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문구가 있었다. 1968년 정규남, 나와 함께 이 철공소에서 일한 친구였다. 내 이름은 김호식, 아직도 기억한다. 헤일은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다. 그날 밤, 헤일은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했다. 주제는 우리 곁에 사라진 이름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름을 다시 부른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기억하는 최소한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다시 놓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단단한 책임입니다. 이름 없는 이들, 그들은 단지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헤일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규남,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졌던 수많은 이름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조용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18부 잊힌 이름들 위에 피어난 불빛.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도심 한복판에 작은 등불들이 켜졌다. 플라스틱 간판이 줄지어 늘어진 골목. 그 사이에 묻혀있던 허름한 건물 외벽엔 누군가 새긴 이름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었다. LED 조명 아래 부서지듯 흔들리던 이름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짧은 문구.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정혜일은 골목 초입에 서 있었다. 회색 머플러 끝이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렸고 손에는 지난번 다큐멘터리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이 공간을 기억의 장소로 만들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지금 골목은 잠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복도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 뒤 이 프로젝트는 불러주는 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소개되었다. 정혜일은 한 방송사의 생방송 인터뷰에 나섰다. 앵커가 물었다. 정혜일 선생님, 왜 이 골목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1997년 이 골목 한복판에서 무명 노동자 3명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신원은 불분명했고 이름 없이 떠났죠. 그 이후로 이곳은 늘 어두웠어요. 누구도 이들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이 골목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 골목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혜일은 조용히 말했다. 이 골목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던 이름들이, 그리고 누군가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줬기 때문이죠. 인터뷰 이후 SNS에서는 불러주는 골목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추억 속에 사라졌던 이름들을 적고 그 사연을 함께 올렸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짝이던 은정이 늘 말이 없던 아이였지만 가장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던 아이. 아직도 기억해. 경비실에 계시던 김순덕 어르신. 밤마다 우리 집 불 꺼졌는지 확인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친구였던 이광수 씨. 돌아가신 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다시 부릅니다. 강민호는 이 움직임을 정리해 기억의 파도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이름을 등록하면 골목 어디엔가 그 이름이 작은 조명으로 새겨졌다. 그리고 매일 자정 그 이름들이 하나씩 켜졌다. 정혜일은 홀로 골목을 걸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름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전 친구의 이름을 찾았다. 조한길, 너도 여기에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골목 어디선가 따뜻한 전등 하나가 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전국에서 2317개의 이름이 새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름은 잊히지 않는다. 단지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걸. 19부 벽을 넘는 이름들. 서울시청 광장 앞. 이른 아침 가볍게 떨어지는 봄비 속에서 이름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현수막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작은 자리가 꾸려졌다. 그 자리엔 조용한 외침이라는 종이 한 장만이 붙어 있었다. 그 자리 한복판에 정혜일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민호가, 그 뒤로는 조용히 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모두 손글씨로 적힌 이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송진우, 김미선, 박용태. 강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주변을 바라봤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포스터도 없었던 이 모임. 하지만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들은 듯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혜일은 마치 오래된 연극의 주연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적힌 이름은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잊힌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리고 손에 쥔 종이를 높이 들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그저 존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여성이 울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 이 이름 알아요. 제 사촌 언니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혜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다시 그녀의 이름이 살아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SNS는 샵 이름을 부르다라는 해시태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동안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1988년 제 오빠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겠네요. 그 이름이 세상에 다시 등장했다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내 고모였다니. 우리 엄마 이름 아무 데에도 없어서 늘 마음이 비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이름이 다시 돌아왔네요. 정혜일은 그날 저녁 희망재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한 웅성인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민호가 노트북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의 균열을 메우는 일이에요. 정혜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름 없는 무덤이 줄어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지. 며칠 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초청 강연이 열렸다. 정혜일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복장을 하고 교단 앞에 섰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혹시 할머니 이름을 알고 있나요? 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갸웃했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엄마는 할머니 이름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라고만 불렀어요. 정혜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집에 가면 꼭 여쭤보세요. 이름을 아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정혜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이름들, 모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것들. 그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목소리 없이 입을 열었다. 정영수, 그 이름은 그의 형이었다. 과거의 사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 그날따라 정혜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그 이름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형, 당신의 이름 이제는 내가 대신 불러줄게요. 카메라는 없었고 박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 그 이름이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주 오래 남아 있었다. 20부 그날 우리는 모두 이름이었다. 도심 한복판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 서울시청 광장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였다. 무대는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다. 그저 이름이 적힌 종이와 그걸 들고 선 사람들이 전부였다. 정혜일은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두 손에 이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강우서. 그 이름은 오래전 노동 현장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던 청년의 이름이었다. 그가 이름을 부르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말했다. 강우서, 강우서. 3번, 4번. 조용한 낭독처럼 이어진 그 목소리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주름진 손으로 떨리는 종이를 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이름 제 아들이었어요. 26살.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날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순간 광장은 숨을 죽였다. 정혜일은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마이크 없는 공간에 울릴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아드님의 이름이 다시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증인이에요.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강우석, 강우석. 그 이름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흘러갔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장면이 보도되지 않았다. 유명 인플루언서도 없었고 정치인의 발언도 없었다. 그러나 SNS에는 또다시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샵 이름을 부르다 샵 기억이 광장.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끄집어냈다. 아버지 이름 다시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린 이름 없이 살아왔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잊지 않겠다는 말이 이렇게 간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정혜일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재단 사무실에 불을 껐다. 강민호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우리가 붙여준 게 아니잖아요. 정혜일이 말했다. 그렇지. 태어날 때 받았고 죽어서도 기억되길 바라는 것. 그게 이름이지. 강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혜일은 문을 열기 직전 한참 동안 그대로 섰다. 그리고 뒤돌아서 책상 위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정영수, 그는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다. 형, 이제는 잊히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며칠 후 무명의 묘비에 작은 명패 하나가 새겨졌다. 정영수 1959만 1983.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멀리서 그 장면을 비추며 서서히 줌아웃. 봄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깃발들. 모두가 한 이름씩 들고 있는 사람들. 마치 세상이 조용한 응답을 주는 듯한 광경. 마지막 장면은 정혜일의 뒷모습. 그가 다시 걸어 나가며 조용히 입을 여는 모습으로 끝난다. 우리는 모두 이름이었다.